시그넘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 향기로 질식할 듯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하객석을 가득 메운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의 주얼리와 실크 드레스가 그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오늘은 유진그룹의 황태자, 부회장 박민혁과 유력 정치인의 딸 신유라의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웅장하지만 절제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식장의 경건함을 더했다. 주례단상 앞,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박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동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중이었다. 그의 옆에 선 신유라는 섬세한 레이스 베일 아래로 행복감에 젖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첫 번째 줄. 가장 상석에 앉은 유진그룹의 총수. 한태웅 회장은 표정 없는 얼굴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구시대의 마지막 거물이었다. 명예와 전통을 목숨처럼 여겼고 피와 땀으로 유진을 일궜다. 오늘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유진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지만 한 회장의 눈에는 아들의 저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늘 마음에 걸렸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랑 박민혁 군은 신부 신유라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고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제 마지막 서약의 말만 남아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 그때였다. 쾅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웅장한 오르간 소리를 찢고 들어왔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호화로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싼 정장은 구겨진 채 며칠은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지독한 열기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안 돼, 여자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절박함이 실려 식장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강지우였. 한때 유진그룹 최연소, 최고의 감사팀장이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여자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버진 로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결혼은 거짓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신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박민혁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 박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졌다. 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즉시 강지우를 향해 움직였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박민혁의 장인이 되신 의원이 소리쳤다. 경호원 두 명이 강지우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다. 하지만 강지우는 필사적으로 버티며 주례단상을 향해, 정확히는 박민혁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박민혁이 사기꾼,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살인자라는 단어가 성스러운 예식장에 메아리쳤다. 경악은 공포로 변했다. 신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다. 박민혁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하객들을 향해 침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직원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들렸다. 강지우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격분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저항했다. 거짓말 마.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어. 당신이 모든 걸 훔쳤다고. 유진의 기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녀의 울부짖음은 분노를 넘어선 절규였다.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구두 한 짝이 벗겨져 값비싼 대리석 바닥을 굴렀다. 하객들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시선을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고 감히 신성한 의식을 방해한 미치광이일 뿐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이대로 끌려나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도 시선을 주례단상에서 떼지 않았다. 아니, 박민혁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단 한 사람.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자신을 꿰뚫어 보듯 응시하고 있는 한태웅 회장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경멸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분석이었다. 한태웅 회장은 강지우를 기억했다. 몇 년 전 우수사원 표창식에서 보고를 받았다. 강직하고 날카로운 타협을 모르는 감사팀장. 그녀가 정신병자라고 한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다. 그는 광기와 절망을 구분할 수 있었다. 지금 저 여자의 눈에 서린 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마지막 진실이었다. 강지우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태웅 회장님, 회장님은 아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마지막 단어들을 토해냈다. 키메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키메라 펀드 박민혁이. 그걸로 아버지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경호원의 손이 결국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그 두 단어, 키메라 펀드는 분명히 한태웅 회장의 귀에 밝혔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강지우가 그 이름을 말할 때의 절박함,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아들 박민혁의 어깨가 찰나에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강지우의 모습은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다.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히고 식장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신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혁은 신부를 달래며 하객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식을 계속 진행해 주시죠. 오르간 연주가 다급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주례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황급히 남은 서약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예식 초반의 축복 어린 소리와는 달랐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공허한 소리였다. 박민혁은 신부의 베일을 걷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하객들은 환호했지만 한태웅 회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키메라 펀드라는 낯선 단어와 살인자라는 강지우의 절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렸던 아들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회장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에 주변의 임원들이 긴장했다. 그는 자신의 수행 비서이자 경호팀장인 조 실장에게 낮게 말했다. 조 실장. 조 실장이 즉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예. 회장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그 여자 경찰에 넘기지 마. 내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와. 그리고 즉시 알아봐. 강지우 전 감사팀장.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 마지막으로 키메라 펀드라는 이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조 실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즉시 뒤돌아 식장을 빠져나갔다. 한태웅 회장은 다시 한번 주례단상의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다. 박민혁은 완벽한 신랑의 모습으로 하객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태웅 회장의 눈에는 그 모습이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완벽한 도자기처럼 보였다. 오늘 이 완벽한 결혼식은 어쩌면 거대한 파멸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지우가 끌려나간 후 예식장에는 억지로 짜낸 환호와 박수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박민혁은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겁에 질린 신부 신유라를 다독이며 하객들에게 완벽한 미소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주례는 황급히 식을 마무리했고 굳은 표정의 양가 부모가 하객들을 연회장으로 안내했다. 모든 것이 다시 제 궤도를 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 번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 없듯 완벽하게 연출되었던 축제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다. 연회장인 헤스티아 홀은 예식장보다 더 화려했다. 샴페인이 강물처럼 흘렀고 세계적인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하객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방금 전의 불청객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지만 미친 여자, 앙심, 망신 같은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한태웅 회장은 거대한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캐비어와 푸아그라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포크조차 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들 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박민혁은 조금 전의 소동 따위는 완전히 잊은 듯 여유로웠다. 한 회장은 손짓으로 조 실장을 불렀다. 식장을 빠져나갔던 그는 어느새 돌아와 한 회장의 뒤쪽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어떻게 됐나? 한 회장의 목소리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에도 묻히지 않을 만큼 낮고 단단했다. 별관 17층. 시큐리티룸에 확보했습니다. 박 부회장 쪽 사람들이 접근하기 전에 저희 팀이 먼저 인계받았습니다. 한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 실장의 일 처리는 언제나 빈틈이 없었다. 경찰 쪽은 호텔 보안팀 선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지우의 그 이글거리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건 단순히 실현당한 여자의 원망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강지우라고 했나? 감사팀장. 한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네. 1년 전 권고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는 기밀 유출 혐의였습니다. 조 실장이 간결하게 보고했다. 한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기밀 유출.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였지? 강철규 수석 엔지니어. 6개월 전 연구동에서 투신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강철규. 그는 유진전자의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끌던 인물이었다. 한 회장 자신도 몇 번이나 경력금을 하사했던 우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살을 그리고 그의 딸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뛰어들어 살인자라고 외쳤다. 퍼즐 조각들이 불길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박민혁이 신부의 손을 잡고 한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버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객분들께는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신유라 역시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버님. 한 회장은 며느리를 향해 형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 액땜했다 생각하거라. 그리고 그는 아들 박민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아들의 가면 뒤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그래도 아주 인상적인 등장이더군. 강지우. 그 직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지. 박민혁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감사팀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이 컸던 모양입니다. 실적에 대한 압박감에 결국 기밀 자료에까지 손을 댔고요. 강 수석의 비극까지 겹쳐서 아마 저에게 과도한 집착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적절히 배어 있었지만 한 회장은 그 안에 냉정함을 감지했다. 한 회장은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런가? 그런데 아까 그 여자가 외친 말이 마음에 걸리는군. 그는 마치 별이라니라는 듯이 하지만 정확하게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키메라. 키메라 펀드라고 했던가. 자네가 그걸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더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유진과 관련된 건가? 연 회장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1초간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신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신유라가 작게 신음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박민혁은 곧 부드러운 웃음을 되찾았다. 키메라요. 글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이름 아닙니까? 정신 나간 여자가 지어낸 말에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아버지,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한태웅 회장은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 아들은 방금 거짓말을 했다. 키메라라는 이름은 분명 아들의 방어막을 건드렸다. 그런가? 하긴 정신 나간 여자의 헛소리겠지. 한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잔을 내려놓았다. 가서 하객들에게 인사나 더 하거라. 신부가 피곤해 보인다. 네. 아버지.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박민혁은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이고 신부를 데리고 돌아섰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한태웅 회장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들의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본 것이다. 수십 년간 기업이라는 전쟁터를 지휘해 온 노회한 사령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한 회장은 다시 조 실장을 불렀다. 조 실장. 예. 회장님. 강지우. 그 여자가 입을 열게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키메라 펀드에 대해 샅샅이 뒤져. 자금 흐름. 관련 인물. 해외 계좌. 무엇이든 찾아내. 이건 단순한 앙심이 아니야. 내일 아침까지라는 말. 취소하지. 알겠습니다. 조 실장이 대답했다. 그리고 한 회장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박 부회장의 최근 동향도 다시 보고해. 특히 강철규 수석이 사망한 날 전후의 모든 기록을.
조 실장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한태웅 회장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화려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유진이라는 성이 가장 믿었던 아들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의 씨앗을 품게 되었다. 오늘 밤 이세기의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말았다. 시그넘 호텔 17층의 시큐리티룸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지우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쪽 팔은 경호원에게 거칠게 붙잡혔을 때 생긴 멍자국으로 뜨거웠다. 아드레날린이 휩쓸고 간 자리에 극심한 피로와 함께 얼음 같은 냉철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실패했다. 아니,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가면을 찢으려 했지만 결국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끌려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한태웅 회장의 눈빛을. 그것은 혼란이나 분노가 아닌 날카로운 관찰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외쳤다. 키메라 펀드. 그 마지막 카드는 던져졌다. 이제 이 방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한 회장의 조사, 혹은 박민혁의 제거. 그녀는 후자가 훨씬 빠를 것임을 알았다. 문 밖에서 두 명의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박민혁의 사설 경호팀이 아니었다. 그들의 절제된 움직임과 사용하는 용어는 유진그룹 총수 직속의 방패. 조 실장의 사람들이었다. 한 회장이 그녀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이곳에 보호라는 명목 하에 가둔 것이다. 하지만 강지우는 이것이 보호가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통제였다. 한 회장은 아들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정보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했다. 연회는 적어도 2시간 이상 이어질 것이다. 박민혁은 지금쯤 완벽한 신랑 행세를 하고 있겠지만 그의 하수인인 서이사는 이미 자신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조 실장의 부하들이 막아주겠지만 언제까지일까? 한 회장이 아들을 버릴 리 없었다. 결국 그녀는 이 안에서 조용히 사라지거나 모든 것을 덮으라는 회유를 당할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임시구금 장소였다. 벽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꺼져 있었고 구석에는 보안 콘솔이 있었다. 그리고 CCTV 카메라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감사팀장 시절 그녀는 이시그넘 호텔의 보안 시스템 통합 감사를 직접 지휘했었다. 그녀는 이 시스템의 강점과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움직이는 척하며 구석에 작은 금속 패널을 주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원 패널이 아니라 17층 전체의 화재 감지 및 비상 통제 시스템과 연결된 보조 패널이었다. 감사 당시 그녀는 이 패널이 보안 시스템과 과도하게 통합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보안 등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오류를 지적했었다. 그들은 비용 문제로 수정하지 않았다. 지우는 결심했다.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구겨진 재킷 주머니에서 실핀 하나를 꺼냈다.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꽂아두었던 마지막 남은 것이었다. 그녀는 CCTV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제발. 물 좀. 경호원 중 한 명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그가 물병을 들고 들어오는 순간 지우는 비틀거리며 그의 반대편, 즉 패널이 있는 쪽으로 쓰러졌다.
아야, 그녀가 넘어지며 패널 덮개를 손으로 짚었. 경호원이 그녀를 부축하려 팔을 잡는 순간 그녀는 재킷으로 가린 손에 쥔 실핀으로 패널의 잠금 장치를 풀고 내부의 특정 회로 2개를 정확하게 쇼트시켰다. 경고음은 이 방에서 울리지 않았다. 3초 후 복도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재 발생 17층 동편. 17층 동편 자동 안내 방송이 터져 나왔고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며 물을 뿜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당황했다. 이런 뭐야, 일단 여자부터.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이미 강지우가 아니었다. 17층은 VIP 구역이었다. 화재 경보는 즉각적인 대피를 의미했다. 그들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사이 규약대로 시큐리티룸의 전자 잠금 장치가 비상해제 모드로 전환되었다. 지우는 경호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문을 밀치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이미 물과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하객인 척 비명을 지르며 비상 계단을 향해 달렸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통제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17층을 쉬지 않고 달려 내려갔다. 중간에 직원용 통로로 빠져 악취나는 쓰레기 수거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지하 2층. 로딩 도크. 그녀는 흠뻑 젖은 생쥐꼴로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마지막 현금으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서울 중심부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을지로의 후미진 인쇄소 골목이었다. 택시가 멈춘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5층짜리 상가 건물 앞이었다. 진실 탐사 보도라는 간판은 글자색이 바래 거의 보이지 않았다. 스광. 계단 끝에 있는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거세게 문을 두드렸다. 젠장. 누구야 안에서 탁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퀴퀴한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다. 문을 연 남자는 며칠은 면도도 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에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보도 기자였던 고진석이었다. 유진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처박힌 남자였다. 고진석은 강지우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다. 영업 안 해. 아니, 누구? 그러다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너. 강지우 유진그룹 감사팀. 그의 얼굴이 경멸과 경계심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유진 사람 따위 볼 일 없어. 당장 꺼져. 고 기자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강지우가 닫히는 문틈으로 필사적으로 팔을 밀어 넣었다. 난 이제 유진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날 쫓고 있어요. 고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쫓겨 잘 됐군. 유진의 개노릇하더니 꼴 좋게 됐네. 내 인생을 망친 놈들이야. 당장 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지우의 절박한 외침에 고진석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강철규 수석. 그들이 자살로 위장했어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고진석의 눈이 흔들렸. 강철규 수석의 자살 기사는 그도 읽었다.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유진이 관련된 일이라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었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증거 있어. 고진석이 싸늘하게 물었다. 강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방수 처리된 작은 케이스에 담겨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기 직전 아버지의 유품에서 마지막으로 빼돌린 유일한 조각이었다. 증거.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고진석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그의 기자로서의 본능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지금 이 여자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야 했다. 이게 뭔데? 그는 USB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강지우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사무실은 오래된 신문 더미와 빈 소주병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고진석은 먼지 쌓인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파일은 몇 겹의 암호로 잠겨 있었다. 강지우가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 하나의 파일이었다. 복잡한 회계 장부의 일부처럼 보이는 이미지 파일이었다. 이게 뭐야? 그냥 장부 쪼가리잖아. 아니요. 저기 송금 내역을 보세요. 강지우가 화면의 한 줄을 가리켰다. 발신 키메라 인베스트먼트. 수신주 사이언 솔루션즈. 금액 50억 원. 목적 컨설팅 비용. 고진석은 키메라라는 이름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주 사이언 솔루션즈라는 이름을 본 순간 숨을 멈췄다. 사이언 솔루션즈. 그는 이 이름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한 정치인의 불법 자금 세탁을 추적할 때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유령 회사였다. 증거 불충분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이름. 이걸 강철규 수석이 갖고 있었다고 고진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유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으려 하셨어요. 박민혁이 이 키메라 펀드를 이용해서 기술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사이언 솔루션즈는 그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 중 하나고요. 아버지가 이 장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를. 강지우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다. 고진석은 화면의 숫자들과 강지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기술 유출, 비자금, 그리고 살인. 유진그룹의 황태자 박민혁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쫓아왔던 괴물의 심장이었다. 젠장.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커피포트에 물을 부었다. 밤새겠군. 그가 강지우에게 말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거기에는 경멸이 아닌 동료의식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일단 커피부터 마셔. 그리고 그 키메라라는 놈에 대해 아는 대로 전부 말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강지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첫 번째 동맹을 얻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에서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유진그룹 본사 50층. 한태웅 회장의 집무실은 여전히 밤처럼 무거웠다. 한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17세기 장인이 만든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창밖이 아닌 책상 위 서류철을 응시하고 있었다. 결혼식 연회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났지만 그는 12시 정각에 빠져나와 이곳으로 돌아왔다.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조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 역시 피로감이 엿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한 회장 앞에 두툼한 서류철 2개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강지우 및 강철규 관련 보고, 다른 하나는 키메라 펀드 예비조사라고 적혀 있었다. 회장님, 밤새 파악한 내용입니다. 한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조 실장이 간결하게 요약했다. 강지우, 29세, 5년 전 수석으로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감사팀장으로 발탁. 별명은 불도저. 타협 불가 원칙주의자. 1년 전 박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특별감사에서 연구개발 핵심 자료 무단 열람 및 외부 유출 시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권고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증거는 한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명확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정황 증거와 내부 보안팀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당시 보안팀장은 현재 박 부회장의 수행 비서실 차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한 회장의 입가가 굳어졌다. 아들이 자신의 사람을 심어 강지우를 쳐낸 것이다. 계속해 그녀의 아버지 강철규 수석 엔지니어 49세 유진전자의 차세대 퀀텀 코어 배터리 기술 개발 총책임자 6개월 전 신사옥 연구동 15층에서 투신 현장에서 유서 발견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로 종결되었습니다. 조 실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검은 유가족 강지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유서의 필적 감정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강지우가 반대했다고. 그녀는 타사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한 달 뒤 승진하여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되었다. 아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는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키메라 펀드,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유한 책임조합 LP입니다. 3년 전 설립되었고 공식적인 운용 책임자 지피는 박 부회장의 대학 동창인 재미교포 제임스 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규모는 추산 불가입니다.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미줄처럼 거느리고 있어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조 실장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키메라 펀드가 유일하게 투자한 국내 기업이 바로 강지우가 USB에 담아온 주사이언 솔루션즈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언 솔루션즈는 3년 전 유진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입찰 당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던 유령 회사입니다. 당시에도 박 부회장이 해당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한태용 회장은 눈을 감았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들, 박민혁. 그는 단순한 비자금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강지우의 아버지, 강철규 수석, 차세대 배터리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자금 세탁 통로, 키메라 펀드. 강지우가 결혼식장에서 외쳤던 말은 미친 여자의 절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진실이었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말의 무게가 한 회장의 어깨를 짓눌렀다. 조 실장. 예. 회장님. 퀀텀 코어. 그 기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지? 강수석 사망 이후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핵심 인력 부재로 인한 기술적 난관입니다. 박 부회장께서 직접 보류를 지시하셨습니다.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기술적 난관이 아니라 기술을 훔쳐갈 핵심 인물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지. 혹은 이미 다 빼돌렸거나 강지우는 어떻게 됐나 17층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재 경보 소동이 있었고 그 틈을 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조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찾을까? 요. 한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내버려둬. 지금 그녀는 박 부회장 쪽에서도 표적이 됐을 거다. 그는 조 실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대신 그림자처럼부터 그녀가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그리고 그녀를 보호해. 박 부회장의 수하들로부터 단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 강지우도 박 부회장도 알아선 안 돼.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을지로의 허름한 사무실. 고진석과 강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사무실 바닥에는 믹스커피 봉지 수십 개와 에너지 드링크 캔이 널려 있었다. 고진석의 낡은 화이트보드에는 거대한 관계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중심에는 박민혁과 키메라 펀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박민혁이 이 유령 펀드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기술을 통째로 훔치려 했다는 거지. 고진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강지우가 쏟아낸 정보들을 정리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강지우는 감사팀장 시절에 냉철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단순히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중장부예요. 그녀가 화이트보드에 선을 그었다. 박민혁은 키메라를 통해 유진의 RD의 역으로 투자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유진은 그 돈으로 사이언 솔루션즈 같은 유령 회사에서 컨설팅을 받고요. 그 과정에서 돈은 세탁되고 기술 자료는 컨설팅 자료라는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미친놈. 자기 아버지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잖아. 고진석이 혀를 찼다. 그 이상이에요. 강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유진의 시스템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는 박민혁이 심어둔 백도어를 발견하셨어요. 기술 자료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에 이상이 생긴 걸 눈치채신 거죠. 아버지는 RD와 재무팀의 교차 감사를 진행하시다가 키메라 펀드의 실체에 접근하셨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저에게 지우야, 우리 집에 큰 쥐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셨죠. 제가 USB를 발견한 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평소 쓰시던 만년필 케이스 안감에 숨겨져 있던 걸 발견하면서예요.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경고였어요. 고진석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넌 이 장부 쪼가리 하나 들고 결혼식장에 뛰어든 거고 그게 박민혁을 멈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태웅 회장님 앞에서. 하지만 전 너무 순진했죠. 멍청한 짓이었지. 하지만 효과는 있었어. 고진석이 연기를 내뿜었다. 한태웅 회장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야. 그 양반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면 박민혁도 편치 못할 걸. 그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문제는 이거야. 이 USB 조각만으로는 박민혁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 이건 그냥 지도 조각일 뿐이야. 우린 전체 지도가 필요해. 전체 지도. 강지우가 중얼거렸다.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 자료를 백업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유진의 메인 서버가 아니라 자신만이 아는 방주라고 부르셨던 독립 서버예요. 방주, 그게 어딨는데. 그게 문제예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단서가 있을 거예요. 강지우는 결의를 다졌다.
박민혁은 그 방주를 찾으려 할 거예요. 그 안에는 키메라 펀드의 전체 거래 내역과 아마도 아버지가 박민혁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괴물의 윤곽을 파악했다. 이제 그 괴물의 심장을 찌를 칼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칼은 방주 안에 잠들어 있었다. 박민혁은 신혼 첫날 밤을 아내와 함께 보내지 못했다. 그는 결혼식이 파행으로 끝난 직후부터 쏟아지는 양가의 불만과 언론의 추측성 질문들을 막아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시그넘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이제는 텅 빈 신방으로 돌아왔다.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 위의 샴페인은 김이 빠진 채였고 흰 장미들은 시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완벽한 신랑의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다.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진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그는 전화를 걸었다. 서이사,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전화를 받은 서이사는 박민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겉으로는 유진건설의 평범한 임원이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서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너머의 다급함을 숨기지 못했다. 그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조 실장팀이 확보했었는데 17층에서 화재 경보 소동을 일으키고 달아났습니다. 박민혁은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 나는 소리가 방을 울렸다. 조 실장 박민혁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아버지가 개입하신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조 실장 라인에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칠 수 있었던 건 의외입니다. 조 실장답지 않게 허술했어요. 서 이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박민혁은 서 이사의 말을 곱씹었다. 아버지가 강지우를 확보하려 했다. 그리고 놓쳤다. 혹은 놓아준 것일 수도 있었다.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키메라 펀드. 강지우가 그 이름을 아버지의 귀에 속삭인 것이다. 젠장 박민혁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모든 계획이 완벽했는데 그 망할 여자 하나 때문에 틀어지기 시작했다. 강철규가 뭔가 남겼을 거다. 박민혁이 중얼거렸다. 강철규는 우직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딸에게 마지막 보험을 남겼을 것이다. 그것이 결혼식장에서의 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여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딜 갔는지 당장 찾아내. 이번엔 확보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냥 처리해.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이미 추적 중입니다. 호텔을 빠져나간 택시를 잡았습니다. 을지로 인쇄소 골목에서 내렸습니다. 을지로 박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거기에 누가 있지 기억하십니까? 5년 전 부회장님의 플랜트 사업 비자금 의혹을 물고 늘어졌던 고진석이라는 기자. 지금은 거기서 싸구려 찌라시나 만들고 있습니다. 박민혁은 차갑게 웃었다. 쓰레기들끼리 잘도 모였군. 고진석. 그놈도 이번 기회에 같이 치워버려. 두 번 다시 펜대 따윈 잡지 못하게. 아버지보다 먼저 찾아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버지가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해선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전화가 끊겼다. 박민혁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 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같은 시각 을지로의 사무실. 강지우와 고진석은 막 관계도를 완성하고 있었다. 방주. 아버지는 항상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셨어. 모든 것을 구원할 마지막 보루라고. 강지우가 중얼거렸다. 문제는 그 방주가 어디 있냐는 거지. 유진 서버는 아닐 테고. 고진석이 낡은 소파에 몸을 묻으며 말했다. 그때였다. 고진석의 기자인 본능이 날카롭게 경고했다. 그는 사무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아닌 복도에서 아주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는 즉시 강지우에게 쉬타는 손짓을 보냈다. 사무실은 4층이었다. 이 새벽에 이곳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왜 그러세요? 강지우가 속삭였다. 고진석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손님들이 온 것 같군. 아주 불쾌한 손님들이야. 끽. 낡은 건물 계단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밟는 소리가 들렸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젠장. 박민혁의 개들이야. 벌써 냄새를 맡았어. 고진석이 욕설을 뱉었다. 뒷문으로 빨리 그는 강지우의 팔을 잡아 끌고 사무실 뒤편의 좁은 비상구로 향했다. 그들이 문을 여는 순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저기 있다. 잡아 사내들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녹슨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렸다. 계단은 을지로의 복잡한 뒷골목으로 이어졌다. 각종 공구와 인쇄용 잉크통이 쌓여 있는 미로 같은 골목이었다. 두 사람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다. 뒤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그들을 바싹 뒤쫓았다. 이쪽이야. 고진석이 강지우를 이끌고 더 좁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다. 그곳은 낡은 전자상가와 연결되는 통로였다. 새벽 시장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움직임이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은 수많은 전선과 폐기된 모니터 더미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고진석이 비명을 질렀다. 뒤쫓아오던 사내 하나가 던진 쇠 파이프가 그의 종아리를 강타했다. 그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강지우가 그를 부축하려 멈칫했다. 신경 쓰지 말고 뛰어 저쪽. 광장시장 쪽으로 가면 사람이 많아. 고진석이 고통을 참으며 외쳤다. 사내들이 거리를 좁혀왔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서 이사의 부하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지호 씨, 부회장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었. 꺼져. 강지우가 소리쳤다. 사내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순간 고진석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옆에 있던 고장난 스피커 더미를 그를 향해 밀어버렸다. 의학 사내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이 고진석은 강지우를 밀쳤다. 가어서 강지우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고진석은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침내 큰 길가로 나왔다. 첫차 버스가 정류장에 막 도착하고 있었다. 타 강지우가 고진석을 버스 안으로 밀어넣었다. 뒤쫓아온 사내들이 버스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버스 문은 매정하게 닫혔다. 버스가 출발하고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분노에 차소리 지르는 사내들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은 몇 정거장을 말없이 가다가 허름한 모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내렸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모텔을 골라 방을 잡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고진석은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그의 바지 종아리 부분이 피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젠장.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겠지. 강지우는 수건을 물에 적셔 그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뼈는 무사했지만 깊게 찢어져 피가 멎지 않았다. 그녀는 모텔의 낡은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내 서툴게나마 그를 치료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됐어. 이 정도는 영광의 상처지. 고진석은 고통의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심각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러워. 저놈들, 우릴 잡으려던 게 아니야. 죽이려던 거지.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칼을 든 남자의 사리를 똑똑히 보았다.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요. 강지우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아니, 고진석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망칠 게 아니라 반격해야지. 저놈들이 그 방주라는 걸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박민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강지우의 눈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한 생존자였다. 한편 그들이 사라진 버스 정류장 건너편 검은색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조 실장의 부하였다. 놓쳤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서이사 쪽 애들이었고 살해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강지우와 고진석 둘 다 부상당한 것 같지만 버스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차량 번호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추적은 계속하되 개입은 금물이다. 회장님의 명령이야. 우리는 그림자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허름한 모텔 방 안에는 눅눅한 공기와 핏자국이 말라붙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날이 완전히 밝았지만 두꺼운 암막 커튼은 한 줄기 빛도 허용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밤새 고진석의 상처를 돌보느라 뜬 눈으로 지샜다. 고진석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사방이 막혔다. 박민혁의 개들은 도시 전체에 깔려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살인 미수 사건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박민혁의 손길이 경찰 내부에까지 뻗어 있음을 강지우는 알고 있었다. 신고는 자살행위였다. 방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접근할 방법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때 모텔 방 문틈으로 무언가 툭 하고 밀려 들어왔다. 소스라치게 놀란 강지우가 숨을 죽였다. 그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이지 폴더폰이었다. 값싼 일회용 선불폰. 잠시 후 그 전화기가 짧게 진동하며 메시지 도착을 알렸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다. 나는 조 실장이다. 한 회장께서 당신을 만나길 원하신다. 덫이 아니다. 박 부회장도 모른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다. 오늘 밤 11시 마포구 상수동 99 당일리 화력발전소 5호기 제어실. 혼자 와라. 강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조 실장, 한태웅 회장의 그림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회유인가? 아니면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그 희미한 가능성. 한 회장의 의심이 사실이었단 말인가. 혼자 와라. 그 문구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잠에서 깬 고진석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고진석은 끙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미친 짓이야.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그 영감탱이가 아들 버릴 것 같아. 널 조용히 처리하고 모든 걸 덮으려는 수작이야.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럴지도 몰라요. 강지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젯밤 우린 죽을 뻔했어요. 박민혁은 이미 우릴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전 봤어요. 결혼식장에서의 한 회장님 눈빛을. 그건 분노가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그는 지금 답을 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결심한 듯 일어섰다. 이게 함정이라도 전 가야 해요. 적어도 한태웅 회장 면전에서 모든 걸 말하고 죽겠어요. 고진석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젠장. 꼭 가야겠다면 이거라도 가져가. 그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최소한 증거라도 남겨야지. 그리고 절대, 절대 그들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마. 넌 지금 그 영감한테 유일하게 필요한 카드니까. 밤 11시. 폐쇄된 당일리 화력발전소는 유령의 성처럼 음산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녹슨 철 구조물 사이를 지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다. 강지우는 약속 장소인 오호기 제어실로 향했다. 이곳은 유진그룹이 재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였지만 수년째 방치되어 있었다. 제어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은 먼지가 자욱했지만 거대한 제어반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 너머로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한태웅 회장이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조 실장이 서 있었을 뿐 다른 경호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예식장에서 보았던 화려한 예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위압감은 여전했다. 정말 혼자 왔군. 한 회장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대담한 건지 무모한 건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강지우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덧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박민혁 부회장의 부하들에게 쫓기다 보니 이곳이 차라리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한 회장은 희미하게 비웃는 듯했다. 앉지. 그는 거대한 제어반 앞에 낡은 의자를 가리켰다. 강지우는 앉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시간 없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제 입을 막으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진실이라. 그는 강지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그녀의 의지를 시험하는 듯했다. 나는 내 아들의 아비이기 이전에 유진그룹의 회장이다. 너는 내 아들을 살인자라고 불렀고 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다. 지금부터 10분 주지. 네가 본 진실이라는 게 뭔지 나를 설득시켜봐라. 실패하면 넌 살아서 이 문을 나가지 못할 수도 있. 이것은 회유가 아닌 신문이었다. 강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감사팀장 시절 수백 명의 임원들 앞에서 비리를 보고하던 그 냉철함으로 돌아갔다. 박민혁 부회장은 키메라 펀드라는 유령 펀드를 이용해
유진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유진전자의 차세대 기술 퀀텀 코어. 그것을 노린 박민혁의 접근. 기술 이전을 위한 자금 세탁 통로였던 사이언 솔루. 거기까지. 한 회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건 조 실장에게 보고받았다. 네가 가진 USB 조각도 확인했지. 하지만 그건 정황일 뿐이야. 내 아들을, 유진의 후계자를 단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강지우는 그가 더 많은 것들 원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제 아버지는 박 부회장이 단순히 기술만 노린 게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는 키메라 펀드가 유진의 재무 시스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박 부회장이 그룹 자체를 좀먹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래서 강수석이 그걸 막으려다. 죽었다 한 회장의 질문은 칼날 같았다. 자살로 위장된 타살입니다. 강지우가 단호하게 말했.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 자료와 박 부회장의 범죄 증거 전체를 별도의 서버에 백업해 두셨습니다. 박 부회장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에요. 아버지는 그 서버를 방주라고 부르셨습니다. 방주 알키.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한 회장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 방주. 어디에 있나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주에는 박 부회장도 아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접근했다면 저는 어젯밤에 도망칠 필요도 없이 이미 죽었을 테니까요. 박 부회장은 그 방주를 열쇠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한 회장이 미간을 좁혔다. 열쇠가 너한테 있다고 아니요? 정확히는 제 아버지께 있죠. 강지우는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찔렀다. 아버지는 극도로 신중한 분이셨습니다. 그 방주를 열려면 두 개의 키가 동시에 필요하도록 설계하셨을 겁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생체 인식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지우는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민혁 부회장이 키메라 펀드를 운용할 때 사용하는 그의 개인 암호화 키입니다. 아버지는 적과 아군이 동시에 동의해야만 열리는 금고를 만드신 겁니다. 한태웅 회장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깨달았다. 강철규는 죽어서까지 자신의 아들에게 덫을 놓았다. 증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박민혁 자신이 범죄에 사용한 암호키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가 죽인 남자의 생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다. 생체 데이터. 한 회장이 중얼거렸다. 강수석은 이미 화장되지 않았나? 아닙니다. 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퀀텀 코어 연구에 매달리셨습니다. 연구동 지하의 생체 샘플 보관실에는 아버지의 DNA와 홍채 패턴을 포함한 모든 연구용 원본 샘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민혁은 아마 그 샘플들은 이미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폐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태웅 회장은 결심을 굳혔다. 이 여자는 무모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건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박에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조 실장을 바라보았다. 조 실장, 지금부터 유진전자의 지하 샘플 보관실과 메인 서버룸을 최고 등급 보안 태세로 전환하게. 내 허락 없이는 내 아들놈이라도 발끝 하나 들여놓을 수 없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 실장이 즉시 움직였다. 한 회장은 다시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유진그룹 총수로서의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네가 옳았다. 강 팀장.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 유진을 택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네가 그 방주를 찾는 일에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유진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한태웅 회장의 명령이 떨어진 직후 조 실장은 회장의 직속 보안팀을 동원해 지하의 생체 샘플 보관실과 지상 40층의 메인 서버룸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출입 통제 등급은 오메가로 격상되었다. 이 등급은 회장의 직접적인 음성 명령과 홍채 인식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부회장 박민혁조차도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기묘한 움직임을 즉각 감지했다. 아버지의 쿠데타였다. 그가 서버룸과 샘플 보관실, 그 두 곳을 동시에 잠갔다는 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다. 아버지는 방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강지우와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을 버리고 감히 결혼식을 망친 그 미친 여자를 선택한 것이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서이사, 박민혁이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다. 계획 변경이다. 아버지가 성을 잠갔다. 그년이 그 안에 들어가려 할 거다. 아니, 이미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 우리가 가진 비상 루트를 전부 가동해. 40층 서버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전부 파괴해야 해. 강지우. 그년도 같이 회장님 직속 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서이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이 묻어났다. 상관없어. 아버지는 늙었어. 이젠 내 시대야. 방주가 열리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알겠어. 전부 없애버려. 박민혁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더 이상 유진의 황태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었다. 같은 시각 한태웅 회장의 비밀 벙커. 이곳은 회장 본인과 조 실장 외에는 아무도 존재를 모르는 본사 지하 5층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강지우는 이곳에서 지난 12시간 동안 작전을 준비했다. 고진석은 부상당한 몸으로 모텔에 남았지만 그가 조립해준 특수통신 장비를 통해 강지우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했다. 서버룸의 물리적 접근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조 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강지우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보안 USB가 들려 있었다. 생체 샘플 보관실에서 강철규 수석의 원본 DNA 및 홍채 데이터를 이 드라이브에 복제했습니다. 이제 방주를 여는 첫 번째 열쇠는 확보된 셈입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받았다. 아버지의 유산이 이렇게 차가운 데이터 조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두 번째 열쇠는 박민혁의 암호화 키입니다. 고진석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통신 장비에서 흘러나왔다. 그놈의 키는 유진의 재무 시스템에 연결된 박 부회장의 개인 터미널에 묶여 있습니다. 그놈을 속여서 서버에 접속하게 만들고 그 키를 가로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강지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 절대 그 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허술한 함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일지를 떠올렸다. 방주는 두 명의 감시자가 필요하다. 하나는 창조주, 다른 하나는
수호자, 수호자. 강지우가 중얼거렸다. 조 실장님, 지금 당장 서버룸의 관리자 콘솔에 저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박민혁 부회장에게는 서버룸에 외부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경보를 울려주세요. 키메라 펀드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다는 가짜 경보로. 강 팀장, 그게 무슨. 조 실장이 당황했다. 박민혁을 거기로 유인하겠다는 겁니까? 그가 서이사를 데리고 올 겁니다. 알아요. 강지우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버지는 박민혁의 키가 필요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박민혁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죠. 방주를 여는 두 번째 열쇠. 그건 박민혁의 암호키가 아니라 아버지가 지정한 수호자의 생체 인식이에요. 조 실장이 숨을 삼켰다. 그 수호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강지우가 자신의 눈을 가리켰다. 아버지는 자신의 샘플과 제 샘플을 동시에 요구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는 박민혁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이 진실을 파헤칠 거라 믿으셨던 겁니다. 작전은 즉시 변경되었다. 한태웅 회장은 조 실장에게 서버룸 방어를, 강지우에게는 방주 해제를 명했다. 강지우는 조 실장의 안내를 받아 직원용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서버룸으로 향했다. 서버룸은 수백 대의 서버가 내뿜는 소음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작합니다. 강지우가 관리자 콘솔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인 USB를 꽂았다. 화면에 방주 시스템 1차 인증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홍채 스캐너에 눈을 맞췄다. 창조주 인증 완료. 이어서 수호자 인증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강지우가 다시 한번 스캐너에 눈을 맞췄다. 수호자 인증 완료. 방주 시스템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키메라 펀드 거래 내역, 사이언 솔루션즈 자금 세탁 증거, 퀀텀 코어 기술 유출 경로, 그리고 마지막 파일, 최종 기록. 강지우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이었다. 쾅쾅 서버룸의 강화 유리문이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 강 팀장 서둘러. 조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터져나왔. 박 부회장입니다. 그가 비상 전력 차단용 통로로 접근했습니다. 정규 보안팀이 막고 있지만 그들이 폭약을. 고 기자님 지금이에요. 강지우가 외쳤다. 뭘 하면 돼? 모텔 방에서 고진석이 외쳤. 박민혁이 서버룸 전력을 차단하기 전에 방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유진의 외부 백업 클라우드로 강제 전송해 주세요. 제가 지금 게이트를 열게요. 강지우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 방화벽을 해제했다. 그녀는 박민혁이 데이터를 파괴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원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것이다. 제기할 용량이 너무 커 시간이 필요해. 고진석이 소리쳤다. 시간을 벌어야.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서버룸의 강화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연기와 함께 검은 전술복을 입은 서 이사의 팀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광기에 찬 박민혁이 걸어 들어왔다. 강지우 박민혁이 포효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다 끝났어 그 손. 당장 떼서 이사의 팀이죠. 실장의 보안팀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버 몇 대가 총알을 맞고 불꽃을 터뜨렸다. 서버룸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조 실장이 강지우 앞을 막아서며 박민혁을 향해 총을 겨눴다. 박 부회장님 멈추십시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닥쳐.
조 실장, 아버지에게 박민혁이 조 실장을 향해 총을 쏘려 했다. 그 순간 강지우가 콘솔에서 일어나 박민혁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들려 있었다. 늦었어. 박민혁. 그녀의 목소리는 총성 속에서도 또렷하게 울렸다. 전송은 이미 시작됐어. 네가 지금 날 쏴도 이 서버를 전부 날려버려도 진실은 이미 유진의 클라우드로 넘어갔어. 그리고 그녀는 외장하드를 높이 들어 보였. 원본은 여기 있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전송은 아직 30%도 완료되지 않았다. 외장 하드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박민혁은 속았다. 그의 목표는 이제 강지우가 아닌 그녀의 손에 들린 외장 하드가 되었다. 그걸 내놔. 박민혁이 달려드는 순간 조 실장이 그의 다리를 향해 총을 쐈다. 으악. 박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서 이사가 강지우를 향해 총을 겨눴지만 조 실장의 총알이 먼저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지우는 다시 콘솔로 달려갔다. 전송률이 98%를 넘어가고 있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그녀는 콘솔의 메인 전원을 내렸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박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 개 같은 년. 넌 내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야. 강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넌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이젠 네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널 심판할 거야. 그녀는 텅 빈 외장하드를 그의 발치에 던져주었다. 박민혁은 그것이 빈 것임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40층 서버룸은 전쟁의 폐허 그 자체였다. 총격전의 흔적이 역력했다. 깨진 유리 파편과 탄피가 바닥에 뒹굴었고 여러 대의 서버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다. 조 실장의 보안팀이 신속하게 부상자들을 제압하고 서이사를 포함한 박민혁의 사설 용병들을 결박했다. 한쪽 구석에는 박민혁이 다리의 고통과 패배감에 휩싸여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은 여전히 콘솔 앞에 주저앉은 강지우를 향해 있었다. 강지우는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손을 떼지 못했다. 전송 완료. 그 네 글자가 그녀의 복수가 끝났음을,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고 기자님. 받았어요. 그녀가 작은 무선 이어폰에 속삭였다. 받았어. 지우야. 젠장. 다 받았어. 이게 도대체. 고진석의 목소리는 경악과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조 실장이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방탄조끼에는 총알이 스친 자국이 선명했다. 강 팀장. 괜찮으십니까?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어섰다. 회장님께 가야 합니다. 증거를 직접 보여드려야 해요. 조 실장은 결박된 박민혁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부회장님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하 5층의 비밀 벙커. 한태웅 회장은 그곳에서 모든 보고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조 실장의 부하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민혁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다. 아버지 속으신 겁니다. 저 여자가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닥쳐라. 한태웅 회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가
아들을 향해 내뱉은 첫마디였다. 박민혁은 그 얼음 같은 시선에 입을 다물었다. 한 회장은 아들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 뒤에 서 있는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방주. 열렸나. 강지우는 말없이 벙커 안에 메인 터미널로 걸어갔다. 고진석이 외부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이 내부망으로 전송하는 데는 몇 분의 시간이 걸렸다. 벙커 안에는 박민혁의 거친 숨소리와 데이터가 전송되는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다. 마침내 화면에 방주 시스템 데이터 복원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첫 번째 파일이 열렸다. 키메라 펀드 자금 흐름도. 화면에는 유진그룹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수백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 목록이 나타났다. 돈은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위장되어 유진을 빠져나갔고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박민혁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갔다. 그 규모는 한태용 회장이 상상했던 것을 아득히 넘어섰다. 이게 네가 말한 미래였나? 한 회장이 아들을 보지 않고 허공에 말했다. 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음 파일은 퀀텀 코어 기술 유출 내역서였다. 강철규 수석이 개발한 핵심 기술 데이터가 조각나 여러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로 팔려나가고 있었다. 유진의 10년치 미래가 헐값에 경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파일입니다. 그녀는 파일명 최종 기록 위에 커서를 올렸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연구실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입니다. 강지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벙커 안에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철규 수석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음성 시작. 강철규 미녀가 아니, 박 부회장, 제발 멈추게. 이 기술은 자네 개인의 것이 아닐세. 이건 유진의 피와 땀이야. 박민혁 차가운 비웃음 수석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유진은 곧 저입니다. 아버지는 늙으셨어요. 이 낡은 배를 가라앉히기 전에 쓸만한 것들은 건져내야죠. 이게 바로 효율적인 경영입니다. 강철규, 그건 경영이 아니라 약탈이야. 나는 한 회장께 모든 걸 보고하겠네. 자네가 키메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장부. 전부 다. 박민혁 잠시 침묵. 장부까지 보셨군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십니까? 수석님,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강철규, 무슨. 박민혁 서이사. 서이사예. 부회장님. 문 열리는 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강철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놔라. 이거나 박민혁 강수석님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을 앓으셨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서는 서이사가 잘 준비해 줄 겁니다. 강철규 박민혁이 악마 같은. 박민혁 창문 깨끗하게 닦아놔. 그리고 강수석이 남겼을지 모를 백업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방주라는 파일이 있을 거다. 반드시 찾아내. 격렬한 몸싸움 소리. 유리가 깨지는 끔찍한 파열음. 그리고 정적. 음성 종료. 녹음이 끝났다. 벙커 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강지우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두 눈을 감았다. 박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웃기 시작했다. 하하. 결국 그 늙은이가 그걸 가지고 있었군. 한태웅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자신의 오랜 친구 강철규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 회장께 모든 걸 보고하겠네. 그 충직한 부하가 자신을 지키려다 아들의 손에 죽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무모의 경지처럼 보였다. 그는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박민혁은 아버지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웃음을 멈추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제가 잘못. 짝. 한태웅 회장의 손바닥이 박민혁의 뺨을 후려쳤다. 소리가 벙커를 울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한 회장은 더 이상 아들을 때리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돌아서서 조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십처럼 바스러졌다. 조 실장. 예. 회장님. 검찰. 총장에게 직접 연락하게. 한태웅 회장은 숨을 몰아쉬었다. 유진그룹 박민혁 부회장을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네. 내 이름으로. 그는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회장으로서의 위험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고통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강 팀장. 아니, 지우 양. 내가 철규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노회한 회장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유진그룹 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오너리스크에 직면했다. 유진그룹 황태자 박민혁, 살인교사 및 수조원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충격, 친부 한태웅 회장이 직접 고발. 세기의 결혼식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나.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는 온통 유진그룹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을 거듭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지경이었다.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임직원들은 패닉에 빠져 동요했다. 그들 중 다수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벽한 후계자라 믿었던 박민혁 부회장을 따랐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왕은 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에 있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돈의 중심, 50층의 이사회 회의실에서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태웅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진들은 모두 유진의 창업 공신이거나 박민혁이 자신의 세력으로 심어둔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박민혁의 체포가 아버지의 쿠데타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한태웅 회장을 맹렬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태웅 회장이 들어섰다. 단 이틀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쇠약함이 아닌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다시 시작하려는 자의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들어섰다. 이 사진들은 술렁거렸다. 며칠 전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미친 여자. 강지우였다. 하지만 오늘의 강지우는 그날의 절박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날카로운 감사인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한 회장의 옆자리가 아닌 발표자석에 섰다. 회의를 시작하지. 한 회장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어제부로 박민혁 부회장을,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소. 혐의는 업무상 횡령, 핵심 기술 유출. 그리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강철규 수석 엔지니어에 대한 살인교사여.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회장님 박민혁의 최측근인 최 부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까? 아무리 부자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어떻게 확인되지도 않은 저런 여자의 말만 믿고. 그는 강지우를 경멸적으로 쏘아보았다. 저 여자는 기밀 유출 혐의로 쫓겨난 범죄자입니다. 회장님이 노망이라도 드신. 닥치시오. 한 회장의 불호령이 최 부회장의 말을 끊었다. 강지우 팀장은 범죄자가 아니오. 유진을 좀먹는 암세포를 도려내려다. 내 아들놈에게 짓밟힌 내부 고발자여. 그리고 오늘부로 강지우 팀장은 감사팀장이 아닌 그룹 전체의 규정 준수 및 감사를 총괄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오. 모두가 경악했다. 회사를 통째로 일개 팀장에게, 그것도 박민혁과 스캔들이 난 여자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증거를 보여주시죠. 강지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이 사진들은 거대한 화면에 떠오른 키메라 펀드 조직도를 보고 숨을 삼켰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데이터로만 이야기했다. 박민혁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총 2조 7천억 원의 회사 자금을 키메라 펀드라는 유령 펀드를 통해 횡령했습니다. 자금은 사이언 솔루션즈 등 48개의 유령 컨설팅 회사를 거쳐 세탁되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실제 송금 내역과 승인 서류를 띄웠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의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었다. 또한 횡령된 자금 중 일부는 퀀텀 코어 배터리 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해외 경쟁사로 빼돌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유진의 손실액은 추산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녀는 서버룸에서 확보한 기술, 유출 경로와 데이터 목록을 제시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박민혁 부회장은 강철규 수석 엔지니어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현재 검찰에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다시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회장님. 아드님을 이렇게 내치시면 유진은 끝장입니다. 당장 이사회를 열어 회장님의 직무를. 최 부회장,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화면에 새로운 문서를 띄웠다. 사이언 솔루션즈 컨설팅 비용 지급 품위서. 그 아래에는 최 부회장의 최종 승인 사인이 있었다. 이 500억짜리 컨설팅 기억나십니까?
서이사는 이미 자백했습니다. 이 돈이 부회장님의 스위스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경위,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으셨는지. 최 부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강지우는 다른 이사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금 이 자리에도 키메라 펀드의 돈을 받거나 그들의 범죄를 묵인한 분들이 더 계실 겁니다. 한태웅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내 아들을 괴물로 키운 것도 나고, 그 괴물이 동료들을 물어뜯는 동안 눈 감고 있었던 것도 나요.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유진은 내 아들놈의 장난감이 아니오. 피와 땀으로 일군 내 모든 것이고, 여기 임직원들의 삶이요. 그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조 실장 문이 열리고, 조 실장과 보안팀,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 사진들은 공포에 질렸다. 최 부회장, 그리고 재무 담당 김 전무, 법무팀 박 상무, 한 회장이 이름을 부른 이들은 사색이 되었다. 당신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유진그룹에서 파면이오. 그리고 횡령 및 배임 공모 혐의로 즉시 체포될 것이오. 수사관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회의실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끌어내. 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피 비린내 나는 숙청이었다. 남아있는 이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 회장은 그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강지우 비대위원장은 내 전권을 위임받았소. 그녀의 감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저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요. 유진은 다시 태어날 거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썩은 살은 모조리 도려내야겠소. 그는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강 위원장, 시작하게 이 회의실부터 샅샅이 뒤지시오. 강지우는 한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이사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 강지우와 한태웅 회장, 그리고 조 실장만이 남았다. 창밖으로 폭락한 주가를 알리는 전광판이 보였다. 유진그룹은 침몰 직전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재건의 시작임을.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건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감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유진 게이트의 광풍은 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유진그룹 본사 앞 광장을 스쳐 지나갔다. 한때 박민혁 부회장의 구속에 분노했던 일부 직원들의 시위는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삭막한 일상만이 감돌았다. 유진그룹은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었다. 한태웅 회장은 이 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 자격으로 남아 강지우의 개혁 작업을 뒤에서 지원했다. 그룹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수십 개의 부실 계열사가 정리되었다. 박민혁이 심어둔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지우는 지난 6개월간 잠자는 시간조차 잊은 채 일했다. 그녀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때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유진의 감사 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설계했다. 키메라 펀드와
연결되었던 모든 자금줄은 차단되었고 박민혁이 빼돌렸던 퀀텀 코어 기술은 비록 일부 유출되었지만 강지우와 남은 연구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핵심 코어는 지켜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주범 박민혁은 살인교사, 업무상 횡령, 배임, 기술, 유출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강지우를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아닌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충실한 개였던 서 이사 역시 25년형을 공모했던 최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지우는 법정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마지막을 직접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아버지 강철규의 유골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곁에는 고진석 기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날 입은 다리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그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는 유진 게이트의 전모를 밝힌 특종 보도로 대한민국 기자상을 휩쓸었고 지금은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준비 중이었다. 꼴 좋다. 박민혁 그 자식. 감옥에서 평생 썩게 생겼으니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강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강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진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었다. 지난주 그녀는 유진그룹의 개혁안이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한태웅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장은 그녀에게 유진전자의 CEO 자리를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제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강철규 정의재단. 조직 내부의 비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내부 고발자. 즉, 휘슬블로어들을 법률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과 유진그룹에서 받은 막대한 보상금 전부를 그곳에 쏟아부었다. 고진석과 헤어진 후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유진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50층 회장실로 올라갔다. 한태웅 회장은 예전의 위험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평범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나?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니, 이제는 강 위원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군. 강 이사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강지우라고 불러주십시오. 회장님,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조 실장이 두 사람을 위해 차를 내왔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박민혁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들었네. 한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진의 미래를 위해선 당연한 판결입니다. 강지우가 대답했다. 미래라. 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감옥에 쳐넣은 놈이 유진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 한때
자신의 부하 직원에 불과했던 젊은 여성 앞에서 허리를 굽힌 것이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내 아들놈이 자네에게 그리고 철규에게 저지른 짓을 내가 대신 사과하네. 강지우는 그의 숙인 머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을 휘감고 있던 마지막 분노와 슬픔의 찌꺼기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사과는 피해자인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해자의 아비로서 그가 짊어져야 할 평생의 짐이기도 했다. 고개 드십시오. 회장님. 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나는 자네를 용서할 자격이 없네. 하지만 철규를 봐서라도 유진을, 이 껍데기만 남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줄 순 없겠나.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진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제 복수는, 그리고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강철규 정의재단의 작은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제 아버지처럼 거대한 불의에 맞서다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을 위해 싸우려 합니다. 유진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제 회장님의 몫입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냈으니 새싹을 틔우는 것은 회장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한태웅 회장은 팸플릿에 적힌 내부 고발자 지원이라는 문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철규는 정말 훌륭한 딸을 두었군. 알겠네. 그게 자네의 길이라면 존중하겠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 강철규가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자네 아버님의 유품일세. 서버룸에서 수습했지.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만년필을 받았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였고 동시에 그녀가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였다. 그녀는 한 회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강지우는 회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란스러웠던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녀가 유진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자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녀는 거대한 유진그룹 건물을 뒤로하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거리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폭풍은 끝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